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날이 오실 겁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가슴부터 답답해지고요. 통장 잔고를 떠올리다 말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죠. 이대로 쉬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뭐라도 해야 하나? 그러다 결국 입 밖으로 나오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택시나 할까?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 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같은 순간에 하신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요. 회사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괴로웠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월급날이 사라지고 명함이 없어지고 하루의 리듬이 깨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집에만 있자니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큰 일을 벌일 용기는 없고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으니 가장 쉬워 보이는 선택이 택시입니다. 자격증도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립니다. 택시는 일이 아니라 버팀에 가까운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선택한 택시는 삶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불안해서 도망치듯 고른 택시는 노후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다. 집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끝났으니 당분간 쉬어도 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있으니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고 아내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택시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오히려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손님 태우고 하루 매출 확인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들쭉날쭉했고 야간 운행이 늘면서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자 벌어서 버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쉬려고 은퇴했는데 더 쉬지 못하는 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60대 초반의 박 사장님은 은퇴 전부터 노후 자금 계산을 꽤 꼼꼼히 하셨습니다. 연금, 저축, 지출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있었죠. 다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 주 3일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택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분은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이상은 하지 않는다. 몸이 피곤하면 쉰다. 수입이 줄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분들에게 택시는 생계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고 밖에 나와 움직이고 용돈 정도 벌면서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같은 택시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정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회사를 나와야 했던 20년 차 직장인 이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은 기대보다 적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은 남아 있었고 자녀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택시는 그나마 빨리 돈이 들어오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분에게 택시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다는 점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쉬면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일도 못하게 됐고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은퇴 준비 없이 시작한 택시는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택시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안이 기준을 대신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가장 힘든 일을 가장 오래 하게 만듭니다. 은퇴 준비라는 건 거창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부족하면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한다면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운전대는 내 삶의 방향까지 함께 잡아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뒤 많은 분들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택시는 그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을 주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답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따라 무너지면 다시 선택할 여력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은퇴하고 택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선택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인지 아니면 삶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인지 말입니다. 은퇴 후에 잃은 돈보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생각보다 빨리 고갈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택시를 하시더라도 준비된 은퇴 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택시가 아니라 그 선택을 서두르게 만든 불안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택시라는 선택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로도 꽤 많이 설명된 현상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사람이 불확실성에 놓이면 합리적 계산보다 즉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선택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죠. 은퇴 후 가장 큰 불확실성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까 아닐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사람은 장기 계획보다 지금 당장 뭐라도 벌 수 있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택시는 바로 이 불안을 가장 빠르게 달래주는 선택입니다. 오늘 나가서 운전하면 오늘 돈이 들어오니까요. 문제는 이 즉각적인 안정감이 장기적인 손실을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대 노아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소득보다 통제감을 꼽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신적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택시를 선택한 은퇴자 중 상당수가 처음엔 내가 원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하면 불안해서라는 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부터 일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이 참여한 은퇴소득 관련 연구에서는 은퇴 후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재정 불안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을 써서 버는 돈은 예측이 어렵고 중단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처럼 집중력과 체력이 동시에 필요한 일은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건강 문제로 멈추는 순간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재구성이라는 은퇴 설계서에서는 은퇴 후 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생계를 위한 일, 리듬을 위한 일, 의미를 위한 일. 이 기준으로 보면 택시는 생계를 위한 일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한 일을 은퇴 후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사실 은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퇴직은 했지만 인생 구조는 여전히 현역 시절에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도 신자유주의와 인간의 파괴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노동은 인간을 소모품처럼 만들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불가능한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은퇴 후 택시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 일이 끝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둘 기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기본 생활비가 연금이나 자산에서 어느 정도 충당되는 상태라면 일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택시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운전대는 생존의 핸들이 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은퇴하고 택시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택시를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느냐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딱 이 지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은퇴하고 택시나 할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말로 멈춰야 할 건 택시가 아니라 계산기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선택해도
결국 같은 불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어르신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잠결에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은퇴 후의 삶일 줄은 솔직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끝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퇴근 버튼을 누르면 하루가 끝났죠. 그런데 은퇴하고 시설 관리를 시작하니 하루의 시작과 끝이 사라집니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고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먼저 긴장 상태로 깨어 있습니다. 치킨집 안 하길 잘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은퇴를 앞두고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장사를 할까? 그냥 놀까? 아니면 월급이라도 나오는 일을 할까? 치킨집, 카페, 분식집 주변에서 다들 한 번씩은 권합니다.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다 해준다더라. 몸만 좀 쓰면 된다더라. 그 말 믿고 시작했다가 퇴직금 날렸다는 얘기도 이제는 너무 흔하죠. 그래서 선택한 게 시설관리입니다. 적어도 큰 돈은 안 들어가고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일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쌓아온 경력이나 직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이부터가 약점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누수, 전기 트러블, 민원 전화까지 전부 몸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붙는 순간 스스로도 늙어졌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 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장사는 자신이 없었고 치킨집은 주변 실패 사례만 봐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파트 시설 관리였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이 있다는 안정감은 컸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다 무릎이 먼저 반응했고 겨울엔 새벽 보일러 민원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씨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 건 일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긴장하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사례는 60세 이 씨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직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 보조로 들어갔는데 일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고용 형태였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고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말합니다. 치킨집 했으면 지금쯤 빚 걱정했을 거예요. 불안해도 이게 덜 무서워요. 세 번째 사례는 65세 박 씨입니다. 이미 한번 자영업 실패를 겪은 뒤였습니다. 다시는 장사 안 하겠다고 다짐했고 시설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제는 현장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 예상 못한 사고 위험, 야간 호출까지 겹치면서 몸이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일한다는 게 감사하긴 한데 이게 노후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다시 장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큰돈 잃는 공포를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시설 관리는 흔히 은퇴 후 안전한 선택처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덜 위험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큰 투자금이 없다는 점,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반면 체력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대우가 낮으며 언제든 대체 가능한 자리라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오면 실망이 큽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마음이 견딜 수 있는지, 이 일을 몇 년이나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설 관리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조심해서 선택해야 할 일에 가깝습니다. 치킨집처럼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은 아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적은 월급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아직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든 다른 일이든 버는 돈보다 버틸 수 있는 삶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치킨집을 접고 시설 관리를 선택했다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무게를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멀리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설 관리라는 선택이 왜 은퇴 후 삶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애킨스는 노년기의 노동을 선택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꿈을 펼치는 무대가 아니라 줄어든 체력과 자산, 사회적 위치에 맞춰 삶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시설 관리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큰 자본이 필요 없고 특별한 학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 길로 모입니다. 실제로 노년 노동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결론이 나옵니다. 하버드대 노년 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한 결과를 정리한 행복의 조건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감은 낮았지만 신체 소진 속도는 더 빨랐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은 버티지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시설 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보다 무릎이 먼저 걱정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권 많이 언급되는 책이 늙어감에 대하여입니다. 이 책에서는 노년기의 핵심 과제로 생산성보다 의미의 재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쓸모를 증명하려 들수록 좌절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설 관리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부장이었는데 현장에서는 민원 처리하는 사람으로만 불립니다. 이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보다 자존감이 먼저 무너집니다. 국내 연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자 고용 보고서를 보면 은퇴 후 재취업자의 상당수가 소득보다 정체성 상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월급 액수보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무겁게 남는 겁니다. 시설 관리는 특히 이 간극이 큽니다. 일은 분명 사회에 필요하지만 대우는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 관리를 무조건 추천하지도 무조건 말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노후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노후를 연장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시간을 벌어주고 통장을 버티게 해주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대신 체력과 감정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책 은퇴혁명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일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이다. 시설 관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목표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기준은 하나로 좁혀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며 나는 얼마나 오래 나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시설 관리는 치킨집보다 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시설 관리를 종착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완충지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며 체력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더 가벼운 역할로 옮길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계속 버티는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시설 관리를 선택하셨다면 이미 살아남는 선택은 하신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덜 아프게 이 시간을 건널 것인가입니다. 그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의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월 100만 원도 못 모으는 현실이라는 말, 사실 이게 은퇴 준비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남는 삶은 은퇴 후엔 그대로 버티는 삶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메우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 구조가 그대로 공포가 됩니다. 카드값은 매달 오고 병원비는 예고 없이 나오고 통장은 줄어드는데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거든요. 그 순간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빠듯한데 은퇴 준비는 무슨.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더 무서운 건요.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퇴 이후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40대, 50대 분들 생활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합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데 고정 지출은 줄일 틈이 없습니다.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부모님 병원비, 자녀 관련 비용까지. 하나하나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려고 해도 더 줄일 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100만 원만 모으자는 말은 목표가 아니라 압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은퇴 준비에서 월 100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생존 훈련 같은 금액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연금이 있어도 대부분 생활비 전부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월 100만 원도 안 남는 구조라면 그때는 정말 숨이 막힙니다. 여기 실제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일했고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들여다보면 매달 남는 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대출이자, 자녀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각종 보험료. 이 중에 뭘 줄여야 하냐고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은퇴를 5년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은 아직 시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계산해보니 은퇴 전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월 100만 원도 못 모으는데 은퇴하면 전 뭐로 삽니까? 두 번째는 은퇴를 막 한 60대 초반 부부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저축을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생활비를 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 갈 일이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전기세, 난방비, 식비가 동시에 늘었습니다. 현역 때는 월 100만 원 저축이 가능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100만 원이 고스란히 생활비 부족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힘들어한 건 돈보다 불안감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젊은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같이 늘었습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조금 더 넓히고 생활 수준을 올렸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 부부가 충격을 받은 건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였습니다. 지금 구조로 가면 은퇴 후 생활비가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는데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월 100만 원을 못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문제였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낭비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월 100만 원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구조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무작정 더 아껴라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소득과 지출 구조에서 과연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저축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힘들다 해서 끝내면 은퇴 후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을 안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현역 때는 소득이 중심이지만 은퇴 후에는 지출 관리와 현금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이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의 월 100만 원이 은퇴 후에는 월 100만 원 적자로 바뀝니다. 지금 월 100만 원도 못 모으는 현실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이 상태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은퇴는 언젠가 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오고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통장이 말해주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월 100만 원이 힘들다는 건 은퇴 후 삶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월 100만 원이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은퇴 후에 훨씬 더 잔인해지는지 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절약 실패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경고해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은퇴를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수입이 줄어드는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출 통제력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행동경제학 쪽에서 유명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은 소득이 있을 때는 불안을 미루는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같은 금액의 지출에도 훨씬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건 답답한 정도지만 은퇴 후 월 100만 원이 부족해지는 건 생존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의 고통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은퇴 준비까지 어떻게 하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은퇴 후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피한 대가로 나중에 통제 불가능한 불안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은퇴 관련 서적들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다. 이 말이 참 정확합니다. 현역 시절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다음 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잘못 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 100만 원이라도 은퇴 전과 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노후, 재무 관련 책과 연구를 보면 연금은 생활비의 바닥을 만들어줄 뿐 안정감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삶의 변수는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주거 문제, 가족 문제 같은 건 전혀 예고 없이 튀어나옵니다. 이때 월 100만 원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생활 수준 고착입니다.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생활 수준을 즉시 낮추지 못합니다. 이건 게으름이나 욕심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적응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패턴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초반 몇 년이 가장 위험하다고들 말합니다. 현역 때와 비슷한 소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통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고 뒤늦게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파산 사례를 분석한 책들을 보면 파산의 원인은 투자 실패보다 생활비 과소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큰 한 방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새는 돈이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분들 대부분도 비슷합니다. 큰 낭비는 없는데 매달 조금씩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은퇴 후로 가져가면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저축 금액보다 현금 흐름 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된다면 5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상태로 은퇴하면 연금이 얼마든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말하듯 불편함은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소비 습관과 통장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연장선입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현실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지금 받아들이느냐, 은퇴 후에 공포로 마주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통계 숫자 처음 보셨을 때 솔직히 심장이 먼저 철렁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퇴 후 부부 기준 생활비 얼마, 개인 기준 얼마,
이런 숫자들 보면요. 아직 은퇴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절대 못 버티겠다. 이 생각부터 들고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네 하면서 통장부터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은퇴하고 몇 달, 몇 년 살아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의 말이 나옵니다. 통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덜 쓰고 살고 있어요. 이 말이 그냥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통장 숫자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통계 생활비 맞춰야 은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통계는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누군가는 그 평균을 끌어올리고 누군가는 그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서 삽니다. 문제는 은퇴 전에는 대부분 스스로를 평균 이상으로 가정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왔고 남들만큼은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회사 다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마다 나가야 했고 점심은 밖에서 해결했고 회식도 있었고 옷도 계속 샀고 차도 굴려야 했습니다. 그때 쓰던 돈 중 상당수는 선택이 아니라 유지 비용이었죠. 직장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이 비용들이 생각보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통계로 본 생활비와 실제 체감 생활비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근교에 사는 63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에는 통계 생활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은퇴를 3년이나 미뤘던 분이에요. 막상 은퇴하고 나서 가계부를 써봤더니 월 지출이 통계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비결이 특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 안 하니 교통비가 거의 없어졌고 점심을 집에서 먹기 시작했고 회식이 사라지니 술값이 줄었고 정장과 구두를 살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남들과 비교했지만 지금은 본인 하루 리듬에 맞춰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한 60대 부부입니다. 통계 생활비 기준으로 보면 늘 불안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조금씩 돈이 남았습니다. 이 부부가 바꾼 건 소비 항목이 아니라 소비 방식이었어요. 외식 횟수를 줄인 게 아니라 외식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비싼 곳을 포기한 대신 자주 가던 단골집으로 옮겼고 여행을 안 간 게 아니라 성수기를 피해 갔습니다.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엔 월 700만 원 넘게 쓰던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스스로 월 3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300만 원도 다 못 쓰고 있더랍니다. 이분이 말한 결정적인 변화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급할 일이 없어졌고 급할 일이 없어지니 돈을 쓸 이유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편의점, 배달, 즉흥 소비가 사라졌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통계는 돈의 크기만 말해주지만 실제 생활비는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은퇴 후에는 비교 대상이 바뀝니다. 회사 동료가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통계 숫자만 보고 은퇴를 포기하거나 이미 은퇴했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직장인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가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느려지면 비용도 함께 느려집니다. 실제로 은퇴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왜 진작 은퇴 안 했을까? 돈 때문이 아니라 생각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의미죠. 통계 숫자는 늘 우리를 겁주지만 실제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부족한 미래일까?
아니면 익숙한 삶이 바뀌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통계 생활비가 아닌 내 생활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요. 혹시 아직도 통계 숫자에 맞춰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실제 통장이 보여주는 숫자가 있다면 그게 지금의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통계보다 덜 쓰고 산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건 기분 탓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설명된 현상입니다. 먼저 행동경제학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리처드 탈러의 연구를 보면 사람은 소득이 늘 때보다 소득이 줄 때 소비를 더 급격히 조정한다고 나옵니다. 특히 환경이 바뀌는 순간에 소비 기준이 재설정됩니다. 은퇴는 그 환경 변화의 끝판왕입니다. 출근, 직함, 명함, 인간관계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지니까요. 이때 사람들은 의외로 빠르게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생각보다 적게 써도 불행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심리학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베리 휴어츠는 자신의 책에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떤 차를 타야 할지 이 선택들이 전부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이게 불편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줍니다. 선택이 줄어들수록 소비도 줄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내가 편안한 소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비싼 것보다 익숙한 것을 택합니다. 새로운 대신 편안한 걸 고릅니다. 이 변화가 통계보다 생활비를 낮추는 핵심 요인입니다. 책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계속 나옵니다. 은퇴 관련 서적들을 보면 공통된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라 욕망이다. 욕망이 줄어들면 같은 돈을 써도 만족도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단순히 숫자만 가져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숫자가 전제하는 삶의 방식이 이미 지나간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는 현재의 소비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유지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전환이 일어나면 사람은 의외로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건 수많은 장기 패널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처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소비 구조가 재편되고 그 이후에는 안정 구간에 들어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쓰는 만큼 평생 써야 한다. 이 생각이 은퇴를 불필요하게 공포로 만듭니다. 반대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내 삶에서 없어져도 되는 지출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통계 숫자는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계보다 적게 쓰는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절약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덜 필요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은퇴 준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계보다 조용하고 통계보다 단순하게 살고 계십니다. 은퇴하자마자 우편함을 열었는데 연금 안내문이 아니라 낯선 고지서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아직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매달 빠져나갈 건강보험료가 적혀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큽니다. 그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시작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솔직히 건강보험료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체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월급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집, 예금, 자동차, 예전에 벌었던 소득까지 전부 한꺼번에 끌어와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고 정년을 채운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 당장 굶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2달 뒤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월 4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이 전부였죠.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오래전에 산 집이었고 팔 생각도 없었는데 그 재산 하나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매겨진 겁니다. 김 씨가 가장 억울해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 벌 때는 그렇게 떼 가더니 이제 안 벌어도 계속 내라는 거잖아요. 이때 김 씨가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은퇴 준비해서 보험료는 늘 마지막에 밀려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소소한 임대소득을 기대했던 박모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노후 대비로 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7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 보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자 이 월세 소득이 그대로 반영됐고 건강보험료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계산해보니 월세로 들어오는 돈 중 상당 부분이 다시 보험료로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적어도 안정적인데 월세는 받자마자 다시 뺏기는 기분이었어요. 은퇴자에게 작은 소득 하나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 그제야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기 은퇴 후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던 이모 씨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완전히 손을 놓긴 싫어서 가끔 자문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많아야 몇십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끔이었습니다. 그 소득이 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면서 일하지 않는 달에도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벌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험료 때문에 더 불안해졌어요. 은퇴 후 소득은 많고 적음보다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자 대부분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만 생각하지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는 깊게 따져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의 생활비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잠식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감당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 갈 일은 늘고 보험료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노후 설계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건강보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 어떤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지, 소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알게 됩니다. 아, 이걸 미리 알았으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후에는 꽤 오래 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출발선입니다. 월급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국가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 기준을 모르고 맞이한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다가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에게는 노후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 은퇴 전이라면 더더욱 한 번은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날아올 고지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유독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이건 개인이 계산을 잘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미 연구와 책들에서도 같은 경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노후 경제를 다룬 여러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소득 감소가 아니라 고정비의 경직성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로 유명한 코틀리코프와 스피박의 저서에서도 은퇴자는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의료비, 보험료 같은 필수 지출은 거의 줄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그 중심에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돈이죠. 국내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은퇴 직후 가구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이 의료 관련 비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병원비보다 먼저 언급되는 게 건강보험료라는 겁니다. 아직 아픈 곳이 많지 않아도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됩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쌓이면서 노후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번집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재무 설계를 다룬 여러 실전서들을 보면 자산 규모나 투자, 수익률 이야기는 길게 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몇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몇 줄이 현실에서는 몇십 년짜리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생활인데 보험료는 해마다 다시 계산되고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은퇴 후 보험료를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자 본인의 선택이 보험료를 키우기도 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경제학 쪽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은퇴 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제도는 그 소득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액 임대소득, 간헐적 근로소득, 일회성 자물료 같은 것들이 다음에 보험료를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건 개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도를 잘 모른 채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어떤 형태로 남겨둘 것인가입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투자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지만 실제 은퇴 생활에서는 체감도가 아주 큽니다. 결국 논문과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 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제도가 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 기준을 모르고 은퇴를 맞이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경고 없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 수익률 계산기보다 먼저 건강보험료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은퇴한 사람과 모르고 은퇴한 사람의 노후는 생각보다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은퇴 후 삶을 지키는 건 대단한 재테크가 아니라 이런 작지만 확실한 구조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점, 이건 연구도 책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고 휴대폰에 쌓이던 단체 채팅방 메시지도 조용합니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죠. 그런데 그 평온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면 슬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 질문이 은퇴 후 거의 모든 분들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공포입니다.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방향이 사라졌다는 느낌, 이게 제일 먼저 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하루의 구조가 분명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을 기다리고 다시 월요일을 버텼죠. 은퇴하면 그 구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겪어보면 자유보다 공백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오늘 뭐 할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안 움직여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변화는 쓸모 있음에 대한 감각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직함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그 관계가 거의 동시에 끊어집니다. 전화가 줄고 약속이 사라지고 달력에 적힐 일이 없어집니다. 이건 성격이 활발하냐, 조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특히 평생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공백이 더 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임원 바로 아래 자리까지 갔던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가 오던 분이었는데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전화벨이 거의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좋았대요. 방해받지 않아서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 휴대폰을 괜히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되더랍니다. 혹시 놓친 연락이 있을까 해서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해질 줄은 몰랐어요. 통장이 아니라 존재감이 먼저 줄어든 거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는 변화는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어도 다음 달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부터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100만 원은 그냥 카드값 한번 처리하는 숫자였다면 은퇴 후에 100만 원은 한 달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부부 한 쌍이 있었는데요. 퇴직 전에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식도 즐기던 분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직접 보니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외식은 거의 끊고 여행도 미루고 집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은퇴 후에는 숫자보다 감정이 돈을 지배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입니다. 은퇴하면 사람을 만날 시간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채우지 못하면 고립감이 빠르게 커집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인간관계의 중심이 직장이었던 분들일수록 은퇴 후 사적인 관계를 새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지역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한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감이 심해졌는데 우연히 참여한 봉사 모임에서 다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다시 생기니까 하루가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보다 반복되는 만남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은퇴 후 삶을 버티게 하는 건 생활 리듬, 관계, 그리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입니다. 직감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놓을지 고민하지 않으면 공백은 생각보다 빨리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하루를 설명할 한 문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을 외면하면 은퇴 후 변화는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다시 만드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허전하고 내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 후 삶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은퇴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지만 준비할 수 없는 변화는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불안과 공허함이 개인의 성격 문제이거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건 꽤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반복해서 확인해 온 현상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를 여러 단계로 나누면서 중년 이후의 핵심 과제를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회에, 혹은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빠르게 침체된다는 겁니다. 은퇴는 바로 이 생산성의 무대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장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에서 노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 규모보다 지속적인 역할과 의미 있는 관계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책임이나 역할을 유지한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돈이 충분해도 하루가 비어있는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넘어서면 행복감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가 정서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장은 숫자로 채워질 수 있지만 하루는 숫자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는 그의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노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통제감과 목적이 유지될 때 훨씬 안정된 삶을 산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매주 가는 장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내가 빠지면 빈자리가 느껴지는 작은 역할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이게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도 삶의 체감 온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국내 연구도 비슷합니다. 은퇴 직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경제 수준보다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회사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온 분들일수록 은퇴 후 고립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늦게 후회하는 게 인간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은 계산이라도 해봤는데 사람은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해설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삶은 비워내는 단계가 아니라 재설계 단계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를 휴식의 끝판왕처럼 상상하다 보니 재설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유 없는 불안, 사소한 소비에도 움찔하는 마음, 점점 줄어드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돈을 더 벌 방법보다 내가 어떤 리듬으로 한 주를 보낼지,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날지, 내가 빠지면 누군가 불편해질 작은 역할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논문과 책에서 말하는 은퇴 후 안정 구간에 서서히 진입하게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은퇴의 진실은 이겁니다.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기의 신호라는 것. 그리고 이 전환기는 혼란스럽지만 방향만 잡히면 생각보다 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다른 높이에서 다시 걷는 길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출근할 필요는 없고 휴대폰에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아마 이거일 겁니다. 이러다 나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자마자 다시 일을 찾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 안 된 창업도 아니고 잘못된 투자도 아닙니다. 쉬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다시 일하는 겁니다. 몸은 출근하는데
마음은 이미 은퇴해버린 상태로요. 회사 다닐 때는 버티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싫어도 웃고 의미 없어 보여도 해야 했죠. 그런 삶을 수십 년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은퇴는 다시 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쉬어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허락을 스스로에게 안 해준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불안의 원인은 쉼이 아니라 쉼에 대한 죄책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놀면 안 될 것 같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같고, 돈을 안 벌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 이게 은퇴 후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3세 퇴직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본인도 처음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또다시 의리된 기분이 견디기 힘들었다고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선택한 건 아주 단순한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오후엔 책 조금 보고 낮잠 자는 삶. 돈은 거의 안 벌었지만 소비도 줄었고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일 안 하니까 불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정년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고 나서 바로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여자는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떠밀리듯 다시 일했지만 하루하루가 버거웠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주말이 와도 회복이 안 됐다고요. 결국 1년 만에 일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수영장 다니고 평일 낮에 장 보고 집에서 혼자 밥 먹는 정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달 지나니 마음이 먼저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기준을 그만둔 느낌이었다고요. 세 번째 사례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둘 다 집에 있으니 처음엔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괜히 사소한 일로 싸우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죽였다고요. 그래도 다시 일은 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최소 반년은 그냥 쉬어보자고요. 그렇게 아무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생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은 느리게, 오후엔 같이 산책, 저녁엔 간단한 요리. 외식도 줄고 불필요한 소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가 충분히 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 쉬는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이고 재정비이고 인생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 서둘러 끝내려 한다는 겁니다. 쉬는 게 불안해서, 쉬는 내가 초라해 보여서 또다시 일이라는 익숙한 감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정보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행복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 아니라 자율성입니다. 내가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느끼는지,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은퇴는 더 열심히 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잘 살아왔으니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삶은, 진짜 행복은 쉬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쉬는 삶이 감정적인 위안만은 아니라는 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위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꽤 많은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면 금방 무기력해질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그 반대에 훨씬 가깝습니다. 문제는 쉼이 아니라 통제권 없는 활동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 선택권 없이 하는 일,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활동이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Kahneman은 그의 책 싱킹, 패스트 언드 슬로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느끼는 자율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쉽게 말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 후 억지로 다시 일하는 분들이 유난히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조금 벌지만 선택권은 다시 회사와 일정표에 넘겨버리거든요. 은퇴 연구로 유명한 프리드먼 SCHOLNICK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은퇴 직후 바로 재취업한 집단과 일정 기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집단을 비교했더니 중장기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충분히 쉰 쪽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처음 12년 동안은 생산성보다 회복에 집중한 사람들이 우울, 불면, 건강 악화를 훨씬 덜 겪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건너뛰고 바로 일로 들어간 경우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소진이 계속 누적됐습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4,000 Week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약 4,000주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유용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산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요. 은퇴 후 쉬는 삶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평생 쓸모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쉬는 삶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의 규칙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스스로 리듬을 찾도록 놔두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불안합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성과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불안을 견디고 나면 사람은 다시 자기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삶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에릭 에릭선의 노년기 발달 이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옵니다. 노년의 핵심 과제는 생산성이 아니라 통합감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감각, 충분히 살았다는 수용.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허무감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은퇴 후 억지 노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쉼을 통해 정리해야 할 마음의 숙제를 다시 일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느냐입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쉬어보는 경험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기입니다. 그 전환기에서 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쉬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회복한 사람만이 그 다음 삶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됩니다.